야. 시장통에서 동태 대가리나 치는 홀어머니가 감히 내 혼주석 상석에 앉아? 이런 거지발사계 같은 집구석이랑 사돈을 맺다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서울 강남의 최고급 호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우아한 척하던 지원의 시어머니는 그날 칼로운 목소리로 지원 어머니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옆에서 남편이라는 작자가 에이, 참아라며 비굴하게 쩔쩔매는 꼴을 보며 지원은 차가운 코웃음을 치고는 단상 위 사회자의 마이크를 확 빼앗아 들었다. 어머니, 그렇게 억울하시면 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한테 매달 드리던 용돈 300만 원은 이제 그 잘난 아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부케를 집어 던진 지원은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진짜 통쾌한 복수극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우리의 주인공이 어떻게 통쾌한 반격을 시작하는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거지발사계 같은 집구석이랑 사돈을 맺다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귀를 찌르는 앙칼진 여자의 목소리가 신라호텔 연회장에 흐르던 잔잔한 배경음악을 뚫고 울려 퍼졌다. 샴페인 타워 주위에 모여 담소를 나누던 하객들의 움직임이 일제히 멈췄고 수십 쌍의 눈동자가 약속이나 한 듯 로비 입구 쪽에 마련된 포토월로 쏠렸다. 강지원은 수제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채 손에 부케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진기자의 어깨 너머 자신의 시어머니가 될 조정숙에게 똑바로 꽂혀 있었다. 조정숙은 오늘을 위해 미용실에서 잔뜩 힘을 준 올림머리에 값비싼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가슴팍에는 커다란 진주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원의 어머니가 방금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넨 빨간색 예단 명세서가 구겨질 듯 쥐어져 있었다. 사돈어른,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조정숙의 입술이 위아래로 들썩였다. 복도 밖에 서 있는 호텔 직원들까지 다 들릴 만큼 우렁찬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 예단 명세서를 펄럭펄럭 흔들어 댔다. 우리 민준이가 번듯한 인서울 명문대의 대기업 과장이에요. 근데 지금 들고 온 꼬락선이 좀 봐요. 이 예단 명세서 꼬라지, 지금 거지 적선하는 겁니까? 조정숙의 맞은편에 선 사람은 지원의 어머니 최미영이었다. 최미영이 입고 있는 한복은 대여점에서 빌려온 터라 소매 끝에 희미한 구김이 가 있었다. 그녀는 제자리에 뻣뻣하게 굳은 채 몸 앞으로 두 손을 꽉 맞잡고 있었다. 얼마나 힘을 줬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사돈어른, 우리 지원이가 서울 올라와서 혼자 고생이 참 많았어요. 예단이 많이 부족한 거 압니다. 앞으로 제가 애들 뒷바라지 더 열심히 할 테니. 최미영은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허리를 굽신거리며 이 공개적인 모욕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애썼다. 뒷바라지? 무슨 수로요? 조정숙이 코웃음을 치며 뒤로 반걸음 물러섰다. 마치 최미영에게 몹쓸 전염병이라도 있는 듯한 태도였다. 돈 없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어딜 감히 기어올라요. 변변한 혼수 하나 없이 딸년 훌렁 우리 집에 떠넘기면서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사돈 맺었다고 내 친구들이 비웃을 거 생각하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주변에 서 있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시댁 쪽 어르신 몇몇은 미간을 찌푸린 채 최미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친정 식구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호화로운 예식장 분위기에 압도되어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지원은 꽃장식 옆에 서서 면사포 아래로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어머니의 대여한 한복 치맛자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묵묵히 응시했다. 부케를 감싼 플라스틱 가시가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지원아.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곧 그녀의 남편이 될 박민준이 다가왔다. 몸에 딱 떨어지는 턱시도를 입고 포마드를 발라 깔끔하게 넘긴 머리를 한 그는 이런 곤란한 상황을 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덮고 넘어가려 할 때 짓는 특유의 실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늘 좋은 날이잖아. 사람들 다 보고 있어. 박민준이 목소리를 낮추며 지원의 팔뚝을 슬쩍 주물렀다. 지극히 당연하다는 듯한 훈계 조였다. 어머니가 말주변이 없으셔서 그래? 아기는 없으셔.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좀 참아.
빨리 가서 장모님 대신에 애교 섞어서 죄송하다고 한마디 해. 그리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 지원이 고개를 돌려 1년하고도 3개월 동안 보아온 그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보고 가서 애교를 부리라고. 지원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럼 어른이 화를 내시면 아랫사람이 굽히고 들어가서 채면 좀 살려드려야지. 박민주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아예 손을 뻗어 지원의 등을 떼밀려 했다. 빨리 가봐. 어머니 뻘쭘해 하시잖아. 결혼하면 다 한 식구인데 한 번만 꼭 참으면 돼. 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기대에 찬 박민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지난 3개월의 결혼 준비 기간, 깊은 밤 전화통 너머로 이어지던 언쟁들, 청구서에 찍혀있던 어마어마한 숫자들, 애써 모른 척 억눌러왔던 자신의 한숨소리가 바로 이 순간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물이 끓어올랐다. 이내 뚜껑을 밀어내고 펄펄 끓어 넘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민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지원아, 박민준이 벙찐 얼굴로 불렀다. 지원은 그를 무시하고 포토월 쪽으로 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무거운 실크 드레스 치맛자락을 번쩍 치켜들고 돌아서서 연회장 한쪽에 마련된 케이터링 바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뾰족한 웨딩구두 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케이터링 바에는 각종 음료가 길게 늘어서 있었다. 지원은 길쭉한 유리잔을 하나 집어들고 집게로 얼음을 잔에 반이나 넘치게 듬뿍 담았다. 그러고는 정수기 레버를 눌렀다. 차가운 생수가 쏟아지며 얼음에 부딪혀 짜르륵, 짜르륵 하는 파열음을 냈다. 그녀는 얼음물이 가득 담긴 잔을 들고 다시 사람들 한가운데로 돌아왔다. 조정숙은 그때까지도 최미영을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모욕적인 말을 퍼붓고 있었다. 대기업 사무실 책상머리에 좀 앉아 있었다고 무슨 재벌집 며느리라도 된 줄 아나 보지? 기집애가 시집을 왔으면 쥐 죽은 듯이 엎드려서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나 할 것이지. 지원이 조정숙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조정숙이 말을 멈추고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며 시어머니로서의 위엄을 부렸다. 왜? 이제야 분위기 파악이 돼서 꼬리 치러 왔니? 내 똑똑히 말해두는데 강지원. 내 애미가 가정교육을 엉망으로 시켜서 본데없이 구는 거. 너 우리 집 문턱 넘는 순간부터 그 버르장머리 내 손으로 직접 뜯어고칠 줄 알아? 차! 지원의 손목이 스냅을 그리며 돌아갔다. 얼음이 가득 찬 유리잔 속 물이 조정숙의 발치를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사방으로 물보라가 튀고 굵은 얼음 덩어리들이 조정숙의 최고급 한복 꽃신 위로 쏟아져 내리며 실크 원단을 타고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거대한 연회장 안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카페트 위로 얼음이 미끄러지는 소리만이 스산하게 들려왔다. 조정숙은 물에 흠뻑 젖은 자신의 꽃신을 내려다보며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무려 5초라는 긴 정적이 흐른 뒤 그녀의 입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아, 강지원. 너 지금 미쳤어? 지원아, 박민준이 헐레벌떡 뛰어와 그녀의 손에 들린 빈잔을 뺏으려 들었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지원이 손에 힘을 풀자 묵직한 유리잔이 툭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길길이 날뛰는 박민준을 가볍게 비켜 지나쳐 단상 앞으로 걸어가 사회자의 마이크를 확 낚아챘다. 마이크에서 삐익하는 날카로운 하울링이 울려 퍼지자 홀 안의 모든 하객이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틀어막았다. 지원은 단상 위에 서서 연회장을 가득 채운 하객들을 쓱 훑어본 뒤 분노로 기괴하게 일그러진 조정숙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하객 여러분, 지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구석구석 울려 퍼졌다. 단 한치의 떨림도 없이 차분하고 또렷한 음성이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귀한 주말에 헛걸음하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벌집을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지원. 이 미친년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조정숙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단상 위의 지원을 향해 악을 썼다. 내깎게 파혼을 해?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지원은 마이크를 든 채 무대 아래에서 발악하는 조정숙을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시어머니. 아니,
조정숙 씨 지원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홀 안을 갈랐다. 우리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게 그렇게 억울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해드린 혼수가 거지 발사계 같으시다면 이 결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서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박민준을 칼날 같은 눈빛으로 베어냈다. 하지만 하객 여러분 앞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결혼 자금을 모은다는 핑계로 민준 씨가 재테크를 하겠다며 제게 요구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매달 300만 원씩 조정숙 씨의 계좌로 생활비를 꼬박꼬박 입금해 왔습니다. 그 돈 전부 다 제가 회사 다니며 번 제 피 같은 월급이었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한 달에 300만 원이라니 평범한 직장인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조정숙을 바라보는 친척들의 눈빛이 경멸로 물들기 시작했다. 너 그게 무슨 헛소리야. 조정숙의 얼굴이 단숨에 검붉은 자줏빛으로 달아올랐다. 그녀는 지원의 목소리를 덮어보려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건 우리 민준이가 제 어미한테 효도한다고 준 용돈이잖아.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제 휴대폰 뱅킹 이체 내역에 전부 남아 있습니다. 지원이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조정숙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조정숙 씨, 앞으로 매달 쓰시던 그 용돈 300만 원은 인서울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과장 명함 달고 있는 그 훌륭한 아드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자동차 할부금 떼고 나서도 그 돈을 어머니한테 바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말을 마친 그녀는 단상을 내려와 충격에 빠져 넋이 나간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엄마, 가자. 그녀의 등 뒤로 처절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조정숙이 두 손으로 뒷목을 뻣뻣하게 잡더니 눈을 허옇게 뒤집고는 널빤지처럼 뒤로 쿵 하고 넘어져 버린 것이다. 어머니,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박민준이 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조정숙을 부둥켜 안으며 울부짖었다. 여기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지원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이끌고 연회장의 거대한 양문형 도어를 지나쳐 걸어나갔다. 그 난장판과 끔찍한 비명을 닫힌 문 너머로 영원히 던져버린 채 마포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앞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지원은 친정집으로 가지 않았다. 택시비를 계산하고 내린 그녀는 익숙하게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2층 버튼을 눌렀다. 이 전셋집은 원래 신혼집으로 마련해 둔 곳이었다. 전세 계약서의 명의자도 지원이었고 억 단위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감당한 것도 지원이었다. 박민준이 이 집에 들인 돈이라고는 오로지 자기가 퇴근 후 게임이나 하겠다며 사들인 최고 사양의 조립식 컴퓨터 한 대가 전부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벽에는 여전히 촌스러운 축하 장식들이 붙어 있었다. 지원은 안방으로 곧장 걸어 들어가 옷장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녀는 그 안에 걸려있던 박민준의 옷가지들을 옷걸이째 무자비하게 뜯어내 거실 바닥으로 팽개쳤다. 욕실 선반에 놓여있던 남성용 면도기와 칫솔, 신발장에 곱게 모셔져 있던 구두들까지 모조리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으로 쓸어 담았다. 이 모든 작업을 마친 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꺼내 은행 VIP 전담 데스크로 전화를 걸었다. 네, 귀빈 전담 서비스 데스크입니다. 강지원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담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제 명의로 된 마포구 전세보증금 대출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계좌에 대해 동결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서릿발처럼 차가웠다. 네, 맞습니다. 저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 대출금에 손댈 수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제 명의로 발급되어 있는 끝자리가 772 한 번인 신용카드 가족카드도 지금 즉시 정지시켜 주십시오. 네,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카드가 정지된 이후에는 어떠한 결제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대로 진행해 드릴까요? 네,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지원은 현관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두드려 포장이사 업체에 연락을 취했다.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아예 통째로 바꿔버리고
저 구역질 나는 쓰레기들도 모조리 집 밖으로 치워버려야 했다. 그 모자란 모자 콤비의 채취가 단 1초라도 더 이 집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이틀 후 마포구 아파트 12층 복도에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정숙은 뒷목을 잡고 쓰러진 뒤 병원에서 이틀 동안 영양제를 맞고 가 퇴원한 참이었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큼지막한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한 손에는 병원에서 챙겨온 보온통을 덜렁거리며 잔뜩 독이 오른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이 천지분간 못하는 기집애, 감히 그 많은 친척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줘? 오늘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혼을 내줄 테다. 조정숙은 이를 뿌득뿌득 깔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지원이 그저 홧김에 성질을 부린 것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며칠 콧대 좀 세워주다 보면 결국 제풀에 꺾여 다시 기어들어와 싹싹 빌며 시어머니 눈치를 볼 게 뻔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아들처럼 반듯하게 자란 대기업 과장 사위를 이 험한 세상에 어디 가서 구한단 말인가. 12층 현관문 앞에 다다른 조정숙은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도어락을 터치하려 했다. 하지만 손끝이 패드에 닿기 직전 그녀의 동작이 우뚝 멈췄다. 원래 시커먼 색이었던 평범한 터치형 도어락이 은색 빛깔의 지문 인식 일체형 도어락으로 떡하니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브랜드 로고조차 전혀 달랐다. 조정숙은 미간을 팍구기며 삿대질하듯 화면에 대고 숫자 6개를 꾹꾹 눌러댔다. 아들 민준의 생년월일이었다.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기계음이 텅 빈 복도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순간 조정숙의 정수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거칠게 번호를 다시 입력했다. 삐비빅.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그녀가 눈을 부릅뜨며 현관문을 노려보던 그때 문틀 가장자리에 아직 지저분하게 남아있는 노란색 박스 테이프 자국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이삿짐 센터에서 흔히 쓰는 바로 그 테이프였다. 강지원, 조정숙이 들고 있던 보온통을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두 손바닥으로 육중한 철문을 미친 듯이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문 열어. 이 독사 같은 년아. 도어락만 싹 바꾸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이게 지금 시어머니 상대로 할 짓이야? 감히 내 아들 집 비밀번호를 내 마음대로 바꿔? 철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렸다. 당장 문 열고 안 튀어나와. 이 본데 없이 자란 년아, 감히 어른 얼굴에 얼음물을 끼얹어. 오늘 내년 머리채를 다 쥐어뜯어 놓을 테니까 당장 나와. 조정숙은 핏대를 세우며 목청이 찢어지라 악을 썼고 그 날카로운 고함이 복도 끝까지 쩡쩡 울렸다. 그때 바로 옆집 현관문이 빼꼼히 열리며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아줌마, 거 좀 그만 좀 두드려요. 그 집 사람들 그저께 짐 다 빼서 이사 갔다고요. 이사를 가. 조정숙이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휙 고개를 돌렸다. 어디로 갔어? 누가 마음대로 이사를 가.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 시끄러워 죽겠네. 한 번만 더 쾅쾅거리면 영업방해든 뭐든 바로 경찰 부를 겁니다. 남자는 조정숙의 살기 어린 눈빛에 흠칫 놀라며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다. 조정숙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남의 집 현관문에 달라붙어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했다. 강지원.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당장 기어나와. 이 요망한 년아. 10분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지금 복도에서 고성방가하시면서 입주민들 불안하게 만드신 분이 아주머니십니까? 젊은 경찰관이 산발을 한 채 씩씩거리는 조정숙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뭐가 어쩌고 어째요? 여기가 내 아들 집인데 저 안에 숨어있는 독사 같은 년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조정숙이 현관문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경찰관은 도어락 상태를 슬쩍 확인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출동 단말기를 내려다보았다. 이 집 세입자는 이미 전세계약 해지하고 퇴거하셨고요. 지금 명의자는 박 씨도 강 씨도 아닙니다. 아주머니, 지금 계속 이러시면 주거침입 미수나 경범죄로 입건되실 수 있으니까 일단 지구대로 동행하셔서 진술서 좀 쓰시죠. 뭐, 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들이 감히 날 잡아가? 우리 아들이 대기업 과장이야. 대기업 과장이라고. 조정숙의 폐악질은 12층 복도에서부터 1층에 대기 중인 순찰차에 처박힐 때까지 이어졌고 아파트 단지에는 그제야 평화가 찾아왔다. 월말의 마지막 날. 서울 강남의 한 최고급 백화점 1층 명품관 라운지. 에어컨 바람이 서늘할 정도로 쾌적했다. 조정숙은 푹신한 천연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매장 직원이 내온 탄산수 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퇴직한 옛 학교 동료들과의 우아한 티타임을 앞두고 무려 1시간이나 일찍 백화점에 납셨다. 매장 메인 진열대에 놓인 송아지 가죽 신상 토트백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지구대에서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풀려난 뒤 그녀는 아들이 얹어 사는 그 퀴퀴하고 좁아터진 원룸으로 돌아가 사흘 내내 알아누웠다. 그녀는 여전히 강지원이 조만간 꼬리를 내리고 용서를 빌러올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지원의 가족카드로 이 명품 가방을 긁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지난 며칠간 자신이 겪은 모욕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고객님, 선택하신 이 토트백 결제 금액은 총 280만 원입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매장 직원이 조정숙이 건넨 신용카드를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들고 결제 단말기 쪽으로 걸어갔다. 조정숙은 새끼손가락을 살짝 든 채 와하게 탄산수를 홀짝이며 턱을 도도하게 치켜들었다. 몇 초 뒤 직원이 난처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다가왔다. 고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건네주신 카드가 현재 정지 상태로 확인되어 결제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조정숙이 하마터면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명품 치마에 뿜을 뻔했다. 그녀는 직원의 손에서 카드를 신경질적으로 낚아챘다. 그럴 리가 없어요. 한도가 5천만 원짜리인데 기계가 이상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제대로 긁어봐요. 방금 2번이나 시도해보았으나 발급은행 측에서 가족카드 사용 권한을 동결시킨 것으로 나옵니다. 혹시 결제하실 다른 카드를 가지고 계신지요? 직원은 여전히 서비스직 특유의 상냥한 말투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조정숙의 허름한 옛날 가방 쪽으로 슬금슬금 향하고 있었다. 조정숙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다. 매장 내 다른 소파에 앉아있던 귀부인들이 흥미롭다는 듯 자신을 흘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지자 그녀는 엉덩이가 용수철에 튕긴 듯 벌떡 일어났다. 이깟 고물기계가 사람을 무시해. 됐어, 안 사. 매장 문을 박차고 나온 그녀는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어 아들의 번호를 꾹꾹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이나 울린 뒤에야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너 당장 내 통장으로 300만 원 쏴. 조정숙은 백화점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다. 그 미친년이 내 가족카드를 정지시켜놨어. 이게 말이 돼? 시어머니 알기를 아주 길바닥 개똥으로 아는 거지, 이게. 같은 시각, 박민주는 회사 파티션 안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사무실에는 오로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타닥타닥 울려 퍼지고 있었다. 민주는 어깨와 귀 사이에 휴대폰을 아슬아슬하게 끼워 넣은 채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인터넷 뱅킹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이 바로 그의 월급날이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이번 달 급여로 32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랫줄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동이체 기록이 이어져 있었다. 자동차 할부금 70만 원 출금 완료. 현재 출금 가능 잔액 250만 원. 엄마 박민준의 목소리가 바싹 말라붙어 갈라져 나왔다. 그의 목젖이 힘겹게 위아래로 움직였다. 엄마는 무슨 놈의 엄마. 나 오늘 백화점에서 개망신당했어. 너 당장 그 돈 보내? 그 가방 기어코 사서 강지원 그년 코앞에 흔들어 줄 테니까. 내깐년 없어도 우리 모자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분이 풀리겠어.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조정숙의 고함에 고막이 찢어질 듯 윙윙거렸다. 박민준의 멍한 시선은 모니터에 찍힌 저 초라한 숫자 250만 원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매월 꼬박꼬박 300만 원이라는 거금이 지원의 통장에서 어머니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큰 돈이 어떻게 마련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며느리가 시댁에 효도하는 것은 숨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도리라고 여겼을 뿐이다. 그런데 지금 지원이 사라졌다. 그는 당장 이번 달 어머니의 그 잘난 용돈조차 쥐어드릴 능력이 없었다. 숨 한 번 안 쉬고 물 한 모금 안 마신 채 통장 잔고를 전부 박박 긁어 모아도 50만 원이 부족했다. 태어나 처음 겪어보는 지독한 공포와 질식할 것 같은 무력감이 얼음장 같은 손이 되어 민준의 목통을 콱 틀어지는 것 같았다. 그가 뻐끔뻐끔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 밖으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튀어나오지 않았다. 민준아, 내 말 듣고 있어? 당장 이체해. 엄마, 저 아직 업무 중이라서요. 이따 다시 통화해요. 박민준은 도망치듯 다급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뺨으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강지원이 결혼식장에서 박차고 나간 것은 단순히 그들의 결혼이라는 껍데기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후 2시, 여의도 비즈니스 지구. 강지원은 방금 전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 당당한 걸음걸이로 회의실 문을 나섰다. 그리고 로비 휴게 공간 소파에 쭈그려 앉아있는 박민준을 발견했다. 그는 보풀이 잔뜩 일어난 칙칙한 정장 재킷을 걸치고 있었고 며칠 밤은 좋게 세운 듯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지원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용수철 튕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어색하게 비벼댔다. 지원아. 지원은 걸음을 멈추고 뒤따라오던 비서에게 커피잔을 건네며 업무 지시를 내린 뒤에야 천천히 휴게 구역으로 다가갔다. 용건만 간단히 해 10분 뒤에 임원 회의 들어가야 하니까 지원은 소파에 앉지도 않은 채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박민준은 지원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커리어우먼 스타일의 정장과 세련된 메이크업을 올려다보며 꿀꺽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어떻게든 예전처럼 다정한 남자친구인 척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원아, 이제 며칠 지났으니까 화 좀 풀렸지? 전셋집 도어락 바꾼 거랑 우리 엄마 카드 정지시킨 거, 나 그런 걸로 너한테 쪼잔하게 안 따질게.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구청 가서 혼인신고부터 깔끔하게 하자. 지원은 그를 마치 동물원 원숭이나 외계 생명체를 보듯 한참을 쳐다보았다. 너 지금 고작 그 개소리 짓거리려고 내 회사까지 찾아온 거야? 지원아, 결혼식 날 엄마가 홧김에 말실수하셔서 너 속상했던 거 다 알아.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연세도 있으시고 박민준은 특유의 사람 좋은 척하는 목소리를 깔며 슬그머니 지원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너 어른 얼굴에 물 뿌리고 파혼 선언해서 우리 엄마 친척들 앞에서 아주 개망신당했어. 어제도 집에서 하루 종일 우셨다고. 우리 쿨하게 한 발작식만 양보하자. 내가 먼저 죄송하다고 고개 숙이고 들어가면 나도 중간에서 다 잘 무마해줄게. 어때? 지원은 벌레라도 닿을세라 그의 손길을 재빨리 피했다. 그녀는 눈앞에 이 찌질한 남자를 훑어보았다. 한때는 이 남자가 성품이 온화해서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로 제격이라고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야 완벽히 알게 되었다. 그건 온화함이 아니라 뼛속까지 박힌 무책임함과 멍청함, 그리고 역겨운 찌질함이었다는 것을. 한 발짝씩 양보, 지원이 서늘한 냉소를 터뜨리며 몸을 돌려 자신의 개인 집무실 책상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고 두툼한 파란색 파일 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다시 휴게 구역으로 돌아와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파일 철을 박민준 눈앞의 유리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다. 눈이 달렸으면 직접 열어서 읽어봐. 지원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서웠다. 박민준은 그녀의 엄청난 기세에 짓눌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파일 철을 펼쳤다. 맨 첫 장에는 A4 용지 한가득 빽빽하게 인쇄된 리스트가 끼워져 있었다. 그 목록에는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항목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다. 90인치 수입 텔레비전 일대, 최신형 양문형 스마트 냉장고 일대,
시누이 줄 한정판 명품백 2개, 시아버지 몫의 순금 롤렉스 시계 1개. 대충 눈으로 훑어봐도 그 총액이 무려 1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다. 이게 뭐야? 박민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이게 바로 그 연세 있으신 내 훌륭한 어머니께서 뒤로 나한테 들이민 명세서야. 내가 너희 잘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려면 이 정도 기본적인 혼수는 해와야 한다며 닥달한 결과물이지. 지원은 팔짱을 낀 채 그를 향해 차갑게 쏘아붙였다. 결혼식 딱 일주일 전까지도 그 순금 롤렉스 시계 당장 카드 할부로 안 긁어오면 파혼시키겠다고 날 달달 볶아댔어. 박민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홀린 듯 다음 장을 넘겼다. 다음 장. 그 다음 장에는 조정숙이 지원의 어머니 최미영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캡처되어 있었다. 사돈어른, 솔직히 지원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거 완전 취집하는 거잖아요. 우리 민준이가 대기업 과장의 앞날이 창창한데 이깟 혼수 하나 못 해올 거면 딸내미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겁니까? 정돈이 없으면 피를 팔아서라도 마련해 와야지. 양심이 없네? 결혼식만 올리면 끝인 줄 아나 본데 우리 집구석 들어오면 시부모 밥상 차리는 법부터 싹 다 다시 배울 줄 아세요. 김장 하나 제대로 못 담그면 그날로 짐 싸서 내쫓을 테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오만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모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는 문자 캡처 화면을 뚫어지라 노려보았고 그의 두 눈은 충격과 경악으로 붉게 충혈되어 갔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들 시선 의식하고 허영심이 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정하고 선량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왔다. 자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어머니가 강지원과 그녀의 가족들 등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것도 이토록 추악하고 천박한 방식으로 말이다.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럴 리가. 박민준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럴 리가 없다고? 필요하면 통신사에 요청해둔 통화 녹음 파일까지 여기서 확 틀어줘. 지원은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단 한 줌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비 없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민준, 나도 한때는 널 진심으로 사랑했고 너랑 같이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믿었어. 하지만 이제 아주 명확해졌어. 난 죽어도 너희 엄마 피 빠는 모기 취급당하며 살 생각 없고 우리 엄마가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하게 내버려 둘 생각은 더더욱 없어. 지원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그와의 거리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렸다. 앞으로 평생 네 옆에 데리고 살 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립해. 나랑은 이제 평생 마주칠 일 없는 남 이야기지만.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의 집무실을 향해 걸어갔다. 소파에 얼빠진 채 주저앉아 있는 박민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가져온 쓰레기 챙겨서 내 회사 건물에서 당장 꺼져. 투명하고 묵직한 유리문이 박민준의 등 뒤에서 무심하게 닫혔다. 그는 소파에 돌부처처럼 굳어앉아 두 손으로 그 파란색 파일 철이 구겨지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다. 손톱이 종이를 파고들어 찢어질 정도였다. 유리문 너머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지원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는 단 1mm도 움직이지 못했다. 물이 끓어올라 마침내 그의 발등까지 모조리 태워버리고 있었다. 박민준은 휴게 공간 소파에 앉아 무려 30분 동안이나 유령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다. 프런트 데스크의 안내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여러 번 곁눈질하고 나서야 그는 녹슨 기계 부품처럼 삐걱대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파란색 파일철을 자신의 서류 가방 안에 쑤셔 넣고는 초점 없는 눈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빌딩을 빠져나왔다. 여의도의 빌딩 숲 사이로 불어오는 칼바람이 매서웠다. 그는 횡단보도 앞에 우두커니 서서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직장인들의 무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다들 하나같이 번듯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대기업 과장이라는 번지르르한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는 방금 전 구여친의 회사까지 찾아가서
자기 친어머니가 마치 동네 국어라는 거지처럼 사돈댁에 수억 원대의 재물을 노골적으로 강요했다는 그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쫓겨난 참이었다. 강지원이 도대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심정으로 이 미친 혼수 리스트와 문자들을 정리했을지 그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회사로 돌아온 박민주는 사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세면대 물을 틀어 얼음장 같은 냉수를 자신의 얼굴에 미친 듯이 끼얹었다.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셔츠 깃을 축축하게 적셨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과 폐잔병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라 노려보며 어금니가 부서져라 꽉 깨물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그는 어떻게든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조정숙의 파괴력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3일 뒤 점심시간. 박민준이 다니는 무역회사 1층 로비. 직원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밥을 먹으러 내려오는 피크타임이라 엘리베이터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너희 지점장 어디 있어? 내 아들이 이 회사 과장이야. 박민준. 당장 내 앞으로 뛰어 내려오라고 해. 귀를 찢을 듯한 여자의 날카로운 고함이 로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사원증을 찍고 게이트를 빠져나가려던 젊은 직원들이 일제히 걸음을 멈췄다. 경비원 아저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양팔을 벌린 채 화려한 코트를 입고 머리가 산발이 된 여자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애쓰고 있었다. 조정숙은 손에 관리비 독촉장을 꽉 쥐고서 뾰족한 구두굽으로 스피드 게이트 차단 유리를 거칠게 걷어차고 있었다. 아주머니,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긴 보안 구역이라서요. 경비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만류했다. 누구 보고 아주머니래. 너 같은 문지기 주제에 어딜 감히 날 막아. 조정숙이 경비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다. 그러고는 구경하느라 모여든 수십 명의 직원들을 향해 획 돌아서더니 대리석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강지원 그 독사 같은 년이 내 아들 돈을 다 빨아먹고 도망가더니 이제는 늙은 시어미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도 나 몰라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졌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들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이 뼈 빠지게 대기업 다니면서 번 돈을 그 어린 년이 홀라당 다 가로챘어요.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 관리비 낼 돈도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세상 천지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조정숙은 눈물 콧물을 쏙 빼며 악을 썼고 그러면서도 힐끔힐끔 엘리베이터 쪽을 훔쳐보았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박민준이 그의 직속 상사인 부장과 함께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근처 일식집에서 점심을 먹으며 다음 분기 인사 고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박민준이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사람들 틈 너머로 바닥에 주저앉아 패악을 부리고 있는 어머니를 단번에 발견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박 과장 부장이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린 채 바닥에 앉은 여자를 훑어보더니 박민준을 돌아보았다. 저분 자네 어머니신가? 주변 동료들의 충격, 경멸, 흥미진진함이 뒤섞인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다. 그 시선들은 시뻘겋게 달궈진 바늘이 되어 박민준의 등허리를 푹푹 찔러댔다. 엄마, 박민준이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조정숙의 팔뚝을 덥석 틀어주고 어떻게든 바닥에서 끌어올리려 했다.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요. 민준아, 조정숙은 도리어 아들의 소매를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꽉 부여잡았다. 너 빨리 그 기집애한테 전화해. 오늘 아침에 관리실에서 온수까지 끊어버렸어. 당장 내 가족카드 정지 풀고 생활비 입금하라고 해. 안 그러면 나 오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다. 차라리 내 회사 로비에서 콱 죽어버릴 테니까. 그 입 좀 다물어요. 박민준의 입에서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 처절한 고함에 조정숙은 흠칫 놀라 어깨를 떨며 억지 울음마저 뚝 그쳤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기억 속 아들은 어릴 때부터 늘 순종적이었고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었다. 박민주는 어머니의 충격받은 표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는 조정숙의 손가락을 강제로 떼어내고는 질질 끌다시피 그녀를 낚아채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건물 측면에 있는 평소에는 버려진 종이 상자나 쌓아두는 비상계단 철문 안으로 그녀를 밀어넣었다. 등 뒤로 무거운 철문이 닫히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계단실에는 퀴퀴한 곰팡내가 배어 있었다. 조정숙은 꽉 쥐어 아픈 손목을 주무르더니 다시금 성질이 뻗쳐 아들의 어깨를 찰싹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다. 너 아주 머리 좀 컸다고 유세 떠냐? 어디서 엄마한테 소리를 빽빽 질러? 내가 다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 건데? 너 대신 화풀이 해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 괘씸한 년이 그만 좀 하라고요. 박민준이 그녀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쳐냈다. 그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다. 그는 서류 가방 지퍼를 신경질적으로 열어젖히고 그 파란색 파일철을 꺼내 조정숙의 발밑에 패대기 쳤다. 파일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나왔다. 거기에는 그녀가 최미영에게 보냈던 막말 문자 캡처본과 그 황당무계한 혼수 리스트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이게 대체 뭔지 설명이나 해봐요. 박민준이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가리켰다. 그의 손끝이 감전된 사람처럼 덜덜 떨렸다. 조정숙은 바닥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눈동자를 굴리며 찔리는 구석을 감추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다. 이게 뭐 어때서? 내가 남자 쪽 혼주인데? 우리 집안 수준이 얼만데 그깟 롤렉스 시계 하나 해오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게 다 당연한 관례야. 관례. 집안 수준이요. 박민준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텅 빈 계단실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가 처절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 뒷걸음질을 치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엄마, 나 한 달 월급 320만 원이에요. 차 할부금 떼고 나면 250만 원 남는다고요. 박민준의 목소리는 처음엔 쥐어짜듯 작았지만 점점 커지더니 이내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나는 점심때 동료들이랑 15,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 먹는 것도 손이 떨려서 눈치 보는데 내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끼니 때우고 있을 때 엄마는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는 조정숙이 들고 있는 낡았지만 여전히 로고가 선명한 명품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엄마는 백화점 라운지에서 탄산수 홀짝거리면서 지원이 카드로 명품백이나 긁어댔잖아요. 친척들 앞에서는 아들이 무슨 재벌이나 되는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면서 내 뒤에서는 매달 자기 피 같은 월급으로 엄마 먹여 살리던 그 여자를 그딴 식으로 짓밟고 모욕을 줘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한 거지. 시집 올 거면 그 정도 효도는 기본 아니야. 조정숙은 여전히 억지를 부렸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걔 이제 나한테 시집 안 온다고요. 박민준이 짐승처럼 한 걸음 훅 다가서며 조정숙의 눈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알아들어요. 지원이가 나를 버렸다고요.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과장 아들은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단 말입니다. 조정숙은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부딪혔다. 엄마가 내 인생을 통째로 박살냈어요. 박민준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어금니가 부서져라 맞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나한테 진심으로 잘해주던 유일한 여자를 엄마가 제 발로 걷어차게 만들었다고요. 그래놓고 이제 내 회사까지 찾아와서 내 밥줄까지 끊어놔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니야, 난 그냥 걔더러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오늘부터 엄마한테 단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박민준이 어머니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체념과 냉기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그가 호칭을 바꿨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지원이 근처에 얼쩡거리거나 내 직장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날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낼 겁니다. 그리고 천륜을 끊어버릴 줄 아세요. 조정숙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입술만 바들바들 떨 뿐 단 한마디의 변명도 내뱉지 못했다.
박민주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널브러진 파일철을 집어들고는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냈다. 그는 더 이상 조정숙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돌아서서 비상계단 철문을 밀고 나갔다. 낡은 경첩이 끽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쾅 문이 매정하게 닫혔다. 계단실은 다시 죽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조정숙은 차가운 벽을 타고 스르르 미끄러지며 먼지 쌓인 바닥에 주저앉았다.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는 그녀의 귓가에는 오로지 접근 금지 가처분이라는 단어만 윙윙거릴 뿐이었다. 자신의 화수분이자 평생의 자랑거리였던 아들이 방금 자기 입으로 모자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강지원이라는 든든한 물줄을 잃은 뒤 조정숙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 쳤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들이 그저 홧김에 해본 소리겠거니 하며 헛된 희망을 품었다. 그녀가 머무는 곳은 마포구의 번듯한 월세 오피스텔로 예전에 민준을 닥달해 얻어낸 곳이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관리소장이 직접 초인종을 눌렀다. 조정숙 씨, 2달치 관리비가 밀렸습니다. 연체료까지 합해서 총 85만 원입니다. 내일까지 정산 안 하시면 규정대로 전기랑 수도 다 끊어버리고 방도 빼셔야 합니다. 오 소장은 직업적인 가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엔 얄짤없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문을 닫은 조정숙은 집안의 모든 서랍을 미친 듯이 뒤엎었다. 현금은 단돈 1,000원 한 장 없었다. 그녀가 가진 신용카드들은 진작에 한도 초과로 막혀 있었고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가족카드는 지원이 이미 가차없이 정지시켜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폰을 집어들고 평소에 자신에게 가장 굽신거리던 남편 쪽 둘째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한참을 간 뒤에야 마지못해 받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정수가 형님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다. 형님, 혹시 현금 좀 도는 거 있으세요? 급하게 쓸 때가 있어서 그런데 200만 원만 융통해 주시면 우리 민준이 다음 달 보너스 나올 때 이자 쳐서 갚을게요. 조정숙은 아무 일도 없는 척 최대한 여유로운 목소리를 꾸며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비웃는 듯한 콧방귀 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수가 이제 그만 좀 해라. 친척들 사이엔 벌써 소문짝 퍼졌어. 너희 진민준이 무슨 재벌집 임원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명품 치장하고 다녔던 거 그거 다 시집도 안 온 며느리 지갑 털어서 쓴 거라며 형님은 이제 존댓말조차 생략한 채 노골적으로 빈정거렸다. 결혼식장에서 그 똑 부러지는 며느리한테 차였다며? 너 이제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던데 나한테 꿔줄 돈이 어딨니? 나 지금 가스 불에찌개 올려놔서 바쁘다. 끊어. 뚜뚜뚜. 조정숙은 까맣게 꺼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기가 생긴 그녀는 평소에 알던 친척 몇 명에게 연달아 전화를 돌렸다. 예전엔 밥상머리에서 자기 아들 취직 좀 시켜달라며 아부 떨고 조정숙의 복을 부러워하던 인간들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수신 거부 아니면 뼈를 때리는 조롱뿐이었다. 돈줄이 끊긴 조정숙은 이 바닥에서 그저 파리 목숨보다 못한 신세였다. 주방 쪽에서 시큼하게 쉰 냄새가 올라왔다. 조정숙은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냉장고 안에는 맨 아래 칸에 처박힌 싸구려 신김치 반통이 전부였다. 그녀는 김치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한 냄새에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졌다. 갓 지은 따뜻한 쌀밥도 정갈한 밑반찬도 없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푹 익어 씁쓸한 맛마저 도는 차가운 김치 쪼가리를 푹 퍼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다. 질긴 배추 섬유질을 억지로 씹어 삼키자 식도가 찢어질 듯 쓰라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당장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다. 신김치를 삼키던 조정숙의 두 눈에서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툭 떨어졌다. 더러운 싱크대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다. 결혼식장에서 자신이 삿대질하며 거지 발사계라고 욕했던 그 여자가 그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호화롭고 편안한 왕비 같은 삶을 떠먹여 주었는지를, 그리고 자기가 자기 발로 그 찬란했던 밥상을 엎어버렸다는 것을.
2달 후, 서울에 올겨울 첫 폭설이 내렸다.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곤두박질 쳤다. 밤 11시 반, 강지원은 요가를 막 마치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윙윙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유선 번호가 떠 있었다. 지원은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강지원 씨 되십니까? 여기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고 배경으로는 시끄러운 모니터 기계음과 다급한 발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조정숙이라는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실려와서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보호자인 박민준 씨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아서 환자분 예전 진료 기록에 등록된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습니까? 응급수술 들어가려면 보증금도 결제하셔야 하고 동의서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든 채 몇 초간 숨을 멈췄다. 전 그분 가족이 아닌데요. 지원의 목소리는 감정 한 톨 섞이지 않은 듯 차분했다. 아들 번호로 다시 계속 걸어보시죠. 환자분 상태가 분초를 다투는 상황입니다. 언제 심정지가 올지 몰라요. 지인분이시라면 제발 먼저 오셔서 수속부터 밟아주세요. 골든타임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엔 애가 타고 있었다. 지원은 두 눈을 감고 폐부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그녀는 옷장으로 걸어가 두툼한 롱패딩을 꺼내 들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새벽 1시에 응급실 대기실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사람들의 절망적인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은 자동문을 밀고 들어와 롱패딩 깃을 여미며 곧장 원무과 수납 창구로 다가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밀었다. 조정숙 환자, 응급수술 보증금이요. 카드 단말기에서 하얀색 영수증이 지지직거리며 뱉어져 나왔다. 지원은 무심하게 서명을 갈기고 영수증을 챙겨 들고서 수술실 앞 보호자 대기석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차가운 파란색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붉은색 램프를 물끄러미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엔 시어머니에 대한 동정심도, 그렇다고 복수에 성공했다는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생명이 위독한 길거리에 누군가를 외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있을 뿐이었다. 박민준이 도착하면 곧바로 자리를 뜨고 나중에 이 돈은 10원짜리 하나까지 이자를 쳐서 받아낼 생각이었다. 30분쯤 지났을까 복도 끝에서 허둥거리는 발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박민준이었다. 그는 얇은 정장 차림의 출장용 서류 가방을 든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칼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다. 의자에 앉아있는 지원을 발견한 그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지원, 수납 영수증 여기 있어.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제 영수증을 그에게 불쑥 내밀었다. 총 450만 원이야. 내가 왔으니까 그 돈 지금 바로 내 계좌로 이체해. 수술 동의서 서명은 내가 직접 가서 하고. 박민주는 지원이 내민 영수증을 내려다보며 순식간에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두 손으로 영수증을 받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지원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원이 병원 전화를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나 몰라라 했어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어코 이 눈보라를 뚫고 이 지독한 한겨울밤에 이곳까지 달려와 준 것이다. 고마워, 정말 고맙다. 박민준의 목소리가 뜨겁게 메어왔다.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이체했다. 지난 2달 동안 난방비조차 아껴가며 악착같이 굶어가며 모아둔 전 재산이었다. 지원은 휴대폰 화면에 뜬 입금 알림을 확인하고는 기기를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수고해. 그녀는 단 한마디의 군더더기도 남기지 않은 채 돌아섰다. 지원아. 박민준이 멀어지는 그녀의 등을 향해 절박하게 불렀다. 지원은 걸음을 멈췄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내가 충고한 대로 어머니랑 완전히 선 그었어. 지난 2달 동안 단 100원짜리 하나 안 들였어.
나 진짜 열심히 일해서 차 할부금도 꽤 많이 갚았고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박민준의 목소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가련했다. 미안해. 예전엔 내가 너무 멍청하고 비겁했어.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오늘 와줘서 진짜 고마워. 지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박민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지독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차가운 현실에 철저하게 깎이고 달아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진짜 어른의 목소리였다.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실실 웃어대던 그 찌질한 마마보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솥안에 물이 바싹 말라붙고 나면 그 밑바닥엔 결국 딱딱한 찌꺼기라도 눌어붙기 마련이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 없이 병원 정문을 빠져나가 흩날리는 눈보라 속으로 영영 사라졌다. 조정숙은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꼬박 사경을 헤맨 끝에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녀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침상 곁을 지키고 있는 건 초췌하게 말라비틀어진 아들뿐이었다. 민준아 산소 마스크를 쓴 조정숙의 입에서 모기 소리만 한신음이 새어나왔다. 박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두 눈엔 시뻘건 핏발이 가득했다. 그는 예전처럼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며 살갑게 손을 잡아주지도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다. 지원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이 자리에 없었어요. 박민준이 모래를 삼킨 듯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 부산에 출장 가 있어서 전화 못 받았는데 지원이가 병원 연락받고 새벽 눈길 뚫고 달려와서 응급수술 보증금 먼저 결제해줬다고요. 조정숙의 흐릿하던 동공이 순간 날카롭게 수축했다. 산소 마스크 안쪽으로 허연 입김이 서렸다. 결제만 딱 해주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요. 엄마 박민주는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왔다. 지원이 그 사람이 엄마 목숨 살려놓은 거라고요. 엄마가 그 사람 친정엄마 코앞에다 대고 거지 발사계라고 쌍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강지원이요. 조정숙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주름진 눈가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하얀 베갯니들 적셨다. 생사의 문턱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나니 허영심과 욕심에 단단히 눈이 멀어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그제야 발가벗겨진 채 눈앞에 들이밀어졌다. 뒤에서 자기를 비웃고 험담하던 그 잘난 친척들의 얼굴, 온기 하나 없는 싸구려 방구석에서 쉰 김치나 씹어넘기던 자신의 비참한 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자신이 그토록 악독하게 괴롭히고 집안의 수준을 떨어뜨린다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며느리가 온 세상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수술비를 내밀어준 것이다. 뼈저린 후회가 녹슨 톱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고통스럽게 썰어내고 있었다. 보름 뒤 최미영이 사는 낡은 빌라촌. 며칠 전부터 복도의 센서 등이 고장난 탓에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캄캄하고 음산했다. 동네 마트에서 마감 세일하는 야채를 한 봉지 사들고 온 최미영은 열쇠를 꺼내 들다 말고 현관문 구석에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소리를 들은 그 형체는 벽을 짚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깜짝 놀란 최미영은 뒤로 반걸음 물러서며 하마터면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놓칠 뻔했다. 복도 창문으로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그 얼굴이 드러났다. 조정숙이었다. 얼굴에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툭 붉어져 있었고 예전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한껏 뽕을 넣었던 파마머리는 기름에 절어 두피에 딱 달라붙어 있었다. 시장통에서나 팔 법한 칙칙한 검은색 패딩을 걸친 그 모습 어디에도 신라호텔 연회장을 쩌렁쩌렁 울리며 아나무인으로 굴던 그 고상한 사모님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돈어른. 그 세 글자를 입 밖으로 내뱉자마자 조정숙은 돌연 무릎을 꺾더니 쿵 소리가 나게 최미영 앞에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렸다. 최미영은 너무 놀라 숨을 들이켰다. 사돈어른, 제가 죽일 년입니다. 조정숙은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이마가 시멘트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조아렸다. 제가 짐승만도 못한 년이에요. 돈독이 올라서 눈이 휙 뒤집혔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사돈어른께도 우리 지원이한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오열하며 어깨를 들썩였다.
억눌린 짐승의 울음 같은 꺽꺽거리는 소리가 어두운 계단실을 울렸다. 제가 염치 없이 지원이 돈에 눈이 멀어서 감히 사돈어른을 짓밟으려 들었습니다. 제가 천벌을 받은 겁니다. 아들내미도 절 버렸고 친척년들도 저를 개 취급하고 심장병으로 길바닥에서 되질 뻔했습니다. 조정숙이 고개를 쳐들었다. 콧물이 입술 위로 범벅이 된 엉망진창인 얼굴이었다. 사돈어른, 제가 무슨 낯짝으로 용서를 빌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길 찾아온 건 제발 사돈어른 앞에서 대가리라도 한 번 찍게 해달라고 온 겁니다. 사돈어른의 금쪽 같은 딸, 제가 그렇게 몰아냈습니다. 저 같은 미친 노인네는 그냥 동네 떠돌이 똥개라고 생각하시고 사돈어른 마음 더럽히지 마십시오. 말을 마친 조정숙은 정말로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다. 최미영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여자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에 결혼식 날의 광경이 스쳐 지나갔다. 싸구려 대여 한복을 입고 저 여자 앞에서 죄인처럼 허리를 굽히고 쩔쩔매던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최미영은 손을 뻗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조용히 선 채 바닥에 들러붙어 흐느끼는 조정숙을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최미영의 입에서 작지만 단단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돌아가세요. 최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지원이 인생은 지원이 겁니다.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내 딸이 결정할 몫이에요. 제게 오셔서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이곳에 찾아오지 마세요. 최미영은 바닥에 엎드린 조정숙을 서늘하게 지나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가차없이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계단실에 울려 퍼지던 그 숨막히는 오열 소리도 두꺼운 철문 너머로 영원히 차단되었다. 봄 기운이 만연하고 서울 곳곳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마포구의 깔끔한 레스토랑. 지원은 통유리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친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맞은편에는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체격은 예전보다 훨씬 다부져 보였다. 붓기가 덜 빠진 듯 둥그스름했던 턱선은 날렵하게 각이 잡혀 있었고 걸치고 있는 정장은 비싼 브랜드는 아니었지만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다. 나 영업팀으로 부서 옮겼어. 외근 뛰니까 예전보다 수당도 꽤 쏠쏠하게 붙더라. 박민준이 조심스럽게 미지근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지원 쪽으로 밀어주었다. 지원은 물을 한 모금 홀짝이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난 반년 동안 박민준은 마치 껍질을 깨고 나온 사람처럼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 변명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어떻게든 동정심을 유발하며 돈을 뜯어내려 던진 미끼들을 단호하게 쳐냈고 매일 아침 직접 도시락을 싸서 출근했으며 매달 꼬박꼬박 빚을 갚아 나간 내역을 지원에게 투명하게 공유했다. 지원이 핸드백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슥 밀었다. 과거에 그를 내리쳤던 바로 그 파란색 파일 철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든 내용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기 적힌 조항들,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똑똑히 읽어봐. 지원의 목소리는 여전히 군더더기 없이 명쾌했다. 박민준이 조심스레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혼인 전 가정생활 합의서가 들어있었다. 제1조, 혼인신고만 진행하며 일체의 결혼식 및 축의금 수령은 생략한다. 제2조, 남편은 매월 남편의 모친에게 생활비로 정확히 150만 원을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중증질환 등 예외적인 의료비 발생 시 반드시 부부 쌍방의 합의하에 비용을 분담한다. 제3조, 신혼집 주소는 모친에게 고지할 수 있으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최소 3일 전 사전 연락을 통한 부부의 동의 없이는 시어머니의 자택 방문을 엄격히 금지한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가혹했다. 철저하게 갑의 위치에서 작성된 계약서였다. 박민준은 활자 하나하나를 눈에 새기듯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마지막 조항까지 다 읽은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어 계약서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꾹꾹 눌러 적었다.
전부 동의해 그가 고개를 들자 그의 두 눈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단단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이 약속,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킬게. 지원은 서류를 챙겨 가방 안에 갈무리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연분홍빛 벚꽃 잎들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그녀의 위장을 뒤틀리게 만들었던 지독한 메스꺼움이 마침내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이 추석 연휴 전날, 지원과 민주는 시댁으로 향하지 않았다. 합의서 조항에 따라 시댁인 조정숙의 집에는 추석 당일 점심때만 잠깐 들르기로 되어 있었다. 오늘 두 사람은 지원의 친정, 최미영의 집으로 왔다. 주방에서는 경쾌하게 도마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주는 우스꽝스러운 곰돌이 캐릭터 앞치마를 두른 채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제법 능숙한 솜씨로 채 썰고 있었다. 그는 칼질을 하면서도 옆에서 나무를 묻히고 있는 장모, 최미영과 넉살 좋게 수다를 떨었다. 어머님, 저 이거 무채에 소금을 너무 많이 친 것 같은데요? 에이, 박서방. 무는 금방 숨죽어서 물이 나오니까 이따 꾹 짜내면 간이 딱 맞을 거야. 걱정 마. 최미영은 부드럽고 편안한 순면 스웨터 차림이었다. 혹여나 구김이 갈까봐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던 그 값비싼 대여 한복의 갑옷은 이제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하나 없이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눈가에 잔잔하게 패인 주름마저 평화로워 보였다. 지원은 거실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베어 물고 있었다. 그때 바닥에 놓인 휴대폰 화면이 반짝이며 불이 들어왔다. 문자 메시지 도착 알림이었다. 발신인 조정숙 여사. 지원아. 내일 먹을 갈비찜은 벌써 불에 올려놨고 내가 좋아하는 굴비도 사놨단다. 오전에 일 있으면 천천히 와도 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라. 날이 쌀쌀해졌으니 겉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오렴. 문장 구석구석에 조심스러운 존댓말과 배려가 묻어 있었다. 일방적인 강요도 시어머니로서의 명령도 없었다. 그저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잔뜩 몸을 낮춘 애처로운 부탁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지원은 그 짧은 문자 메시지를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현관 초인종은 고요했고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려대던 광기 어린 주먹질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한때는 절대 권력자처럼 군림하며 지원의 목을 졸라오던 그 끔찍했던 여자는 이제 저 차가운 액정화면 밖으로 완전히 격리된 채 며느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 철저히 규칙을 따르는 늙고 힘없는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다. 지원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미련 없이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까맣게 끄고는 휴대폰을 뒤집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방에서 다정하게 요리를 하는 어머니의 편안한 뒷모습을 그리고 싱크대에서 경쾌하게 쏟아져 내리는 맑은 물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에 든 사과를 다시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다. 아삭하고 달콤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뚫리셨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